안녕하세요. 대한내과의사회와 비오니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 내시경,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생명나무내과 성혜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소아 내시경,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준비를 한 이유가 우리 소아도 내시경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 소아는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수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건 '수면이 과연 안전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해를 한번 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안전 장치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소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검사하고 진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아의 위장관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아는 이런 의사 표현이 정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유아들에서도 이런 다양한 복부 질환을 우리가 빨리 진단하지 못하고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소아의 증상은 굉장히 성인과 다르게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소한 이런 진단적인 어떤 사인을 놓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진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빠른 진단으로 잘 치료되면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바로 소아의 질환입니다. 소아들은 회복력이 또 빠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행도 빠르지만 그만큼 잘 치료해 주면 바로 좋아져서 이런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는 이제 내시경을 꼭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복통이 우리가 약물 치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거나 또는 복통으로 인한 체중 감소, 식이 섭취에 저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반복적인 구토가 있는 경우도 내시경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인 중에 하나인데 어 반복적인 구토라 함은 우리가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이 아이가 이런 곤란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소화 섭취 후에 그 소화된 음식물들이 내려가는 거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것을 시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천적인 이상이 있는 것인지 또는 후천적으로도 어떠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구토를 하게 되는 건지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물질 삼킴 사고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셋 인데요. 이 이물질 삼킨 사고는 아무리 보호자분이 주의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런 장난감이나 뭐 인제 구슬이나 뭐 이런 또 이런 것들을 삼키는 사고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제 보통 제가 이런 경우로 아이를 키우면서 응급실에 간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물질 삼킨 사고에서 적시적소에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위험하지 않게 될 수 있지만 또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이물질 삼킨 사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내시경이 꼭 필요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혈변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변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와 또 변이 이렇게 선혈변 빨갛게 나오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선혈변이라는 거는 하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비교적 많은 양의 이 혈변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빨갛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출혈이 다량으로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량으로 나올 때 우리가 대장 쪽에 하부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시사해 주는 소견이고, 또 흑색변, 우리가 검게 나오는 변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는 트레이츠 리가멘트라는 그런 구조물 상부에서 출혈이 일어날 때 검게 나오게 되는데요. 상부 위장관에서 일어난 출혈이 소화 장기를 거치면서 일부가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화가 이러한 증상, 복통과 소화 불량이 지속되고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고통스러워할 때, 또는 구토가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또는 식이 관련 증상, 이러한 소화기 증상의 곤란으로 인해서 뭐 체중 감소가 있다, 성장 부전이 있다, 또는 식욕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고려하겠습니다.
또는 혈변 또는 설사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하지만 내시경을 해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전에 내시경은 사실은 침습적인 검사고 굉장히 어려운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검사를 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질병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아 우선은 뭐 설사나 이런 혈변들이 나온다면 이런 분변에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변을 우리가 한 2 그램에서 5 그램 정도만 채취를 해 오셔도 거기서 대변의 백혈구 숫자도 알 수 있고 대변 바이러스나 대변 세균도 알 수가 있고 또 대변에 혈변이 나온지도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지속적으로 불편 상황을 호소한다면 어 내원하실 때 변을 좀 채취해 오시는 것도 이 검사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엑스레이가 있는데요. 복부 엑스레이가 있고 또 흉부 엑스레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 삼킴 사고 어린이들이 인제 어떤 장난감 같은 것들을 삼켰을 때 또는 뭐 동전 같은 것들을 삼켰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 보는 검사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인데요. 과연 이 이물질이 신체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을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내려갔을까? 또는 소화 장기로 내려갔는지 호흡 장기로 내려갔는지 또는 목에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내시경은 이제 위나 장에 특화된 장비이지만 또한 이제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담낭의 병변이 어린이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담낭이나 췌장이나 신장의 병을 진단하는 장비로는 초음파가 가장 빠르고 어떤 방사선 노출이 없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에서 내시경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뭐 바이러스 관련된 위장관 증상이 증가되고 있고 또 어떤 혈변 같은 것들도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꼭 반드시 검사를 해 본다. 근데 작년에 인제 아시겠지만 의정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런 많은 소아 응급 환자들을 이 처치를 못하면서 어 저한테 많이 의뢰가 왔었습니다. 인제 저는 그 경기도 성남에 개원을 해 있는데 멀리 뭐 양주나 뭐 이렇게 오산 저희 병원에서 뭐 1 시간 2 시간의 거리에 있는 병원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찾아보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소아 내시경을 의뢰를 했더니 뭐 1 년이나 1년 반이 걸린다.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이제 고런 불편감 때문에 이 소아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오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런 소아 청소년들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그런 검사를 해 줬을 때 진단을 하고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소아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하는 곳이 조금 더 늘어야겠다. 이런 검사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면 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었습니다. 소아 수면 내시경은 인제 말 그대로 소아를 대상으로 진정을 유도한 다음에 아이가 잠든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전하게 수면 상태를 유지하면서 너무 깊지 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확한 용량 계산을 해서 이 아이의 체중에 맞게 너무 과잉이 되지 않는 용량을 계산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검사는 보통 5분 내에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는데요. 위장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분 내에 다 이루어지지만 그 검사를 하고 나서도 수면은 보통 30분 이상 더 이런 자연 수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의 효과가 모두 제거되기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깨어나서 모든 생체 활력 징후가 다시 수면 이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장비로 관찰을 하면서 조금 더 성인보다 자주 이것들을 관찰을 해 주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면중에 생체증후 감시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수면 중에 어린이 체온이 굉장히 체중이 작기 때문에 체구가 작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요를 덮어서 춥지 않게 검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안정된 검사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소아도 수면 중에 우리가 뭐 가능하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언제든지 수면 중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물질 삼킴 사고에 대해서 처치 우리가 그런 긴급 상황에서 수면을 하는 경우에는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이물질이 넘어가서 아래로 장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꺼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뭐 이물질 흡입 같은 것들이 이런 위내에 있는 음식물들이 다시 식도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응급 장비들을 가지고 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 의료진의 경험도 중요하고 또 이 보호자분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보호자분들의 이런 신뢰도 필요한 검사다. 꼭 필요한 때 하는 검사지만 굉장히 어려운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별 내시경 기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스콥이라고 하는 이 내시경 장비는 카메라인데요. 이 긴 그 카메라가 요 끝에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에 사용하는 아주 가는 장비가 있고 또 어린이 그다음에 성인 장비가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갈수록 직경이 이제 길어지면서 1cm 이상의 그 직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생아용으로 나와 있는 직경 5mm 정도의 아주 초미세 내시경이 있고 또 이런 5에서 8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직경 8-9mm 정도의 내시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시경이 가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내시경이 가늘면 그만큼 우리가 해상도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시경 안에 이런 어떤 우리가 그 포셉이나 이런 조직 검사를 하거나 이물질을 꺼내는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이 그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면 5세 이후에서는 성인용 내시경을 사용해서 1 센티 정도 직경이 되는 이런 내시경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마우스피스라고 해서 이런 내시경이 진입하는 길인데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장치인데요. 일회용 그 마우스피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성인용과 어린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들이 입이 성인만큼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린이용으로 나온 작은 구경의 그런 마우스피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검사 전에 항상 고 병원에서 이러한 어린이 검사 기기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선생님 의료진들이 여기에 적절하게 경험이 많으셔야지 이게 협업이 가능하다.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아의 특징은 소아가 마취가 꼭 진정 수면이 약물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약물을 줘도 잠을 자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이해를 하고 어린이들은 안정된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수면이 유도가 된다. 약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울면은 이 검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우선 검사 시작 전에 그 보호자 동반안에 하에 수면을 진행을 하고 아이가 잠이 들면은 그다음에 이 검사를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소아 진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우리 마취과 학회에서 나온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인제 오늘 강의록을 만들었는데요. 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마취나 수면에는 항상 금식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 시간 금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것들도 이거는 우유를 먹었다 또는 모유를 먹었다면 금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식 상태로 조금 안전하게 진행을 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점검 사항이고요. 우리가 진정 점수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표에서 진정 상태의 깊이를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마련이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약제는 미다졸람, 프로포폴, 케타민 같은 것들입니다. 또 항상 그 약물 사용 후에는 이런 안전 모니터링을 걸어서 활력 징후, 즉 산소 포화도나 또는 이런 혈압, 그다음에 체온, 그다음에 심전도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우선은 그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갈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시경 검사 시에 입원이 필요한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어 지금 휴상천의 세상이라는 분이 연락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요. 검사는 내시경이 그렇게 내시경 검사는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입원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속이 많이 쓰리거나 뭐 이런 구토로 인해서 입원했다 내원하셨다라면은 금시급만 되면은 검사 진행하고 1 시간 정도 회복되면은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출혈로 내원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뭐 내시경으로는 진단이지만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시경 자체는 간단한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검사 자체는 5 분, 회복 시간은 보통 30 분에서 1 시간 정도만 모두 회복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또 어 네. 소화기 진정 내시경, 수면 내시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한 약제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입니다. 이것들을 똑같이 어린이들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용량만 다를 뿐입니다. 미다졸람은 소아에서도 사용 경험이 많이 있고 뭐 응급 상황이나 어떤 수술적인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약제이고 이것이 장점은 그 리버스라고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고 환자가 너무 깊은 수면에 빠졌거나 또는 이런 호흡이 억제가 되는 반응이 나타난다. 그럼 바로 이 플로마제닐이라는 역전제를 투여해서 이것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 플루마제닐이라는 약제 자체도 또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다. 요 두 가지가 미다졸람이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이고 그것을 깨우는 약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다졸람은 중요한 것은 인제 이 온셋 타임이라고 해서 이 약의 효과가 발효되는 시간이 쪼금 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천천히 주입을 하게 돼 있고 주의사항으로는 5분 정도 지나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투여하자마자 '효과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5분 정도 지나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약물이 제거되는 건 보통 30 분에서 4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 속도에 따라서 노령이거나 또는 어린이에서는 대사가 더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검사 시간 동안 꼭 필요한 약만 빠르게 사용하고 최소량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내시경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이렇게 우유빛깔이 나는 약물이기 때문에 뭐 흔히 우유주사라고도 부르는 그 약물이 바로 이 프로포폴이고요. 프로포폴은 초단시간 작용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사를 넣게 되면 20 초에서 30 초면 벌써 이 약물 효과가 나타나서 빠르게 수면이 유도된 장점이 있고 반감기는 3분 정도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는 고 순간에 빠르게 진정을 유도하고 또 이런 효과가 대사가 돼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한 약물인데요. 단점으로는 많이 사용하면 깊은 수면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이 검사 진행 직전에 짧게 아주 소량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되는 장점을 이용해서 고때만 약물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사용을 한다. 그게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질환의 내시경 검사 과정은요. 검사 전 준비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후에 관리를 하는 요런 3 가지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은 실제로 저한테 검사를 하신 그 청소년인데요. 급성으로 위가 너무 아파서 극심한
위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검사하기 전에도 미리 약물을 써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이런 복통에 관련해서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내시경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급성 헬리코박터균 감염에서 보이는 림포 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 이것은 인제 특징적으로 닭살 모양으로 이렇게 위가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 병변인데요.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에서 비교적 최근에 감염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우선은 내시경 후에 약물 치료도 PPI라는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도 했지만 그 이후에 제균 치료를 시행을 하고 나서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요분은 이제 최근에 제가 아주 멀리서 오신 분입니다. 양주라는 곳에서 오셨고요. 이분은 인제 그 12세 남자인데 최근에 9 킬로의 체중 감소가 있었다. 아이가 체중이 한 30 킬로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9 킬로가 빠졌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이 아이의 체중에 비해서 그것도 놀라운 것은 한 2-3 개월에 걸쳐서 그 9 킬로가 빠졌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내시경을 해 보니까 아이가 인제 속에 그 위산이 많으면서 이런 군데군데 많이 헐어 있는 이런 급성 위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 달 정도 약물을 치료했고 다음에 한 달 뒤에 왔을 때는 아이가 체중이 모두 회복이 돼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또 인제 요것도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인제 만약에 소아에서 위궤양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통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뭐 명치 통증의 증상도 나타나겠지만 출혈, 구토, 식욕을 밥을 거의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합니다. 또는 아이가 못 먹어서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워닝 사인이 있다면 반드시 내시경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7 세의 소아인데요. 이부프로펜이라고 감기약을 빈속에 며칠 투여를 했는데 열이 나서 그 이후로 아이가 극심한 위통을 호소를 하였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변에 혈변이 보였고 이 흑색변이 보이는 그거를 가져오셔서 깜짝 놀라서 내시경을 해 봤었는데요. 이렇게 깊이 넓은 병변을 가지고 급성 궤양이 일어났었고 군데군데 이런 노출된 혈관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시기를 놓쳤더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위궤양의 인제 원인에 따른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요. 위궤양 내시경에서 위궤양이 보이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돼 있다. 그러면 PPI를 먼저 사용하고 궤양을 치료를 한 다음에 이런 제균 치료, 균을 없애는 과정을 밟게 되고요. 또 만약에 그 앞에 보였던 케이스처럼 이런 이부프로펜 같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염제 때문에 유발된 케이스라면 원인이 되는 약제를 바로 중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PPI라고 위 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거의 한 달 이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궤양은 치료가 보통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쓰는데요. 위산을 분비 억제해서 점막 재생을 유발하고 또 위장 운동, 빨리 내려가서 위산이 정체되는 타이밍을 좀 줄여 주는 우리가 위장 운동 촉진제, 그리고 점막의 상처난 부위를 밴드처럼 코팅해 주는 점막 보호제, 보통 물약이죠. 이런 것들을 세 가지의 조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2주 정도 지나면 70% 정도의 병변이 호전이 되고 4주 정도 지나면 우리 80% 에서 90%는 호전이 된다. 이후에는 증상에 따라서 8 주까지도 약물을 사용해 주는 그런 질병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란 무엇인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우리가 위에서 살 수 있는 균 중에 만약에 침입이 돼서 감염이 됐다면 자연적으로 소실되지 않는 유일한 균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위의 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위암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전암 인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염돼 있으면 증상이 있고 이런 어떤 궤양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좋은 질병입니다.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밥 먹을 때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밥 먹을 때 같이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효소가 희석되기 때문에
너무 다량의 물을 마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또는 그래서 우선은 식사를 하시면서 뭐 적정량의 물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량의 물을 마신다면 소화 능력에도 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아까 말씀드렸 앞에서도 같이 보셨던 케이스인데요. 림포 폴리큘러 가스트라이티스라고 이렇게 닭살 돋는 것처럼 보이는 내시경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인제 위 점막에 이렇게 우리가 코 같은 것들이 막 끼어 있는 염증 반응이 보이는데요.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심한 염증을 보이는 소견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저희가 보통 조직 검사 시에로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테스트를 해서 균이 확인이 되면 제균 치료도 나중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헬리콥터 검사를 이렇게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침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헬리코박터 균을 검사하는 기계로 검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금식을 한 상태에서 알약을 하나 먹고 그다음에 어 동위원소를 분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보는 농도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20분 정도 걸리고 이렇게 날숨을 이용해서 날숨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균 치료 후에도 균이 죽었나를 볼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헬리코박터 균의 존재 여부를 보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물질입니다. 소아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고 아이들이 뭐 의도적으로 이 장난감을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물고 있다가 실수로 누워 있다가 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삼킴이 일어난 경우에는 아이가 잘 호소하지 못하고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보호자분이 바로 캐치하셔서 오신 경우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았으면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물질이 투과성이 떨어지는 동전이나 뭐 클립이나 뭐 머리핀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시경으로 위치 파악된 곳에 들어가서 이 이물질을 제거해서 나오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어린이들은 이런 캡슐형 같은 형태의 알약도 삼키다가 식도 중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런 닭뼈나 생선 가시 같은 것들이 목에 걸려서 불편을 호소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화계에서도 좀 잘 알려진 병변인데요. 필 인듀스드 식도궤양이라고 해서 식도의 중간에 이런 알약이 걸려서 국소적인 괴사를 일으키는 병변입니다. 이런 화학적인 이런 약물이 분비돼서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길게 식도에 가로 장축으로 알약이 걸려서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마주보는 궤양이 생기는 것이 특징적인 병변이고 약을 뭐 먹고 충분히 물을 먹지 않았을 경우나 약을 먹고 바로 엎드리거나 이렇게 눕는 경우에 식도 중간에 내려가지 못하고 걸려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아이들이 흔하게 삼키는 물질 중에 하나가 이런 버튼형 건전지입니다. 뭐 수은 건전지도 있고 요즘엔 비수은 건전지도 있는데 이렇게 시계 같은 거나 장난감에 들어가는 그러한 납작한 형태의 건전지인데 이거 먹어서 오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떻게든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국소적인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는 시기 이전에 바로 꺼내는 게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또 자석을 아이들이 삼키는 경우도 있는데 2개 이상 삼키면 이 장으로 내려가다가 장과 장을 이렇게 붙게 만들면서 장천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석을 2개 이상 삼켰을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찍어 보고 위나 십이지장 식도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하고 만약에 타이밍을 놓쳐서 아래로 내려갔다면 응급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날카로운 물체 뭐 머리핀이나 이런 옷핀 같은 거를 삼켰을 때는 빠른 제거가 필요하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 시 고려할 사항 언제 먹었는가, 몇 시간 전에 먹었는가, 그다음에 무엇을 먹었는가 이런 정보를 알아 갖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내시경이 뭐 먹고 나서 적절한 타이밍에 잘 들어갔다면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사위를 먹어서 걸려서 온 경우도 있었고요. 이 주사위가 걸렸다면 사실은 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에는 다양한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내시경 아까 보시는 스콥을 통과해서 저거를 집을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스네어라고 해서 이런 올가미 같은 구조물도 있고, 네트라고 해서 이런 망으로 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씌워서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은 사실은 제가 요거는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사의 의미로 하나 넣었는데요. 이 내시경을 하는 이면에는 저희가 이 내시경을 철저하게 이런 몸에 들어간 장비이기 때문에 소독하는 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 또 이 응원을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납작한 건전지 삼켜서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건전지 삼키는 경우가 많이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위에 이런 주름 사이에 숨어 있는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에 저희 병원 교수님의 따님이 한 7살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저거 2개를 삼켜서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왜 삼켰냐?" 했더니 입에 혀에 물고 놀다가 실수로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다행히 위에 점막과 점막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점막이 열리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거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이런 의외로 크기가 한 1 센티 넘어가는 이물질도 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핀을 한번 삼켜서 우리가 응급 내시경해서 뺐던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오다가도 또 다른 식도나 이런 데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검사입니다.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 서치해 보니까 저도 이런 케이스를 하나 경험했었거든요. 딱 요렇게 생긴 머리핀을 삼킨 아이가 있었는데 십이지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보호자분이 인제 아이가 요런 핀을 삼켜서 응급 내시경을 하고 다행히 잘 구조가 돼서 나중에 이런 것을 포스팅한 케이스였는데요. 요렇게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이분 십이지장 정도에 걸려 있겠구나.' 예상하고 들어가서 꺼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검사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이 필요한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네. 아이스 라떼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아이가 열이 나고 목이 부어서 처방을 받았는데요. 아지스로마이신과 반난 건조 시럽 두 가지 항생제를 받았습니다. 아지스로마이신은 하루 1회 복용이고 반난 시럽은 3회 복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타겟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인제 뭐 목이 부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폐렴으로 초기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지스로마이신은 비정형 폐렴에 굉장히 잘 듣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했을 것이고, 보통은 인제 반난 시럽이나 이런 시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지티브 균을 잘 죽이는 균이거든요. 굉장히 브로드 스펙트럼으로 효과가 좋은 3 세대 항생제인데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비정형 폐렴의 균과 또는 일반적으로 폐렴을 일으키는 균을 같이 잡겠다는 의도로 보이시는데, 환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셔서 처방을 하게 되신 경우입니다. 네. 다음으로 크레모나 TV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아이가 열이 있고 목이 부어서 처방을 받았는데요. 네. 아들이 이유 없이 요즘 배가 차갑다고 합니다. 옆구리 부분도 차갑고 아래도 차갑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30대, 네, 큰아드님이시네요. 30대 아드님이신데요. 이유 없이 배가 차갑다고 하는 경우에 이 체온과 장의 운동은 연관이 있습니다. 배의 복부 중심 체온이 너무 낮게 되면 복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은 우리가 이런 연동 운동이 일어나는 장기, 특수 장기인데요.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이런 운동이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소화액들이 팽창을 일으키고 가스를 일으키면서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가 너무 차갑다면
우선은 좀 배를 따뜻하게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옷을 좀 껴입어서 따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동이 좀 정상화되는지 관찰해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만약에 복통이 있다면 내시경은 꼭 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의학도서관님이 질문 주신 겁니다. 네. 혈당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야채, 단백질, 본식사라고 추천하는데 이렇게 해야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던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나요? 우선은 야채는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야채를 드시게 되면 어 이 음식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흡수 속도와 관련이 있고, 이 음식이 우리가 가공이 많이 될수록 이게 흡수가 빨라지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연식품, 섬유질이 많은 거를 먼저 먹고 나서 다른 음식을 드시게 되면 소화 흡수가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당뇨 관리할 때 단백질 식사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혈당이 오르려면 단백질은 대사가 다 되고 나서 그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당을 드시는 것보다는 혈당이 덜 오릅니다. 확실히 덜 오르기 때문에 저런 순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믿음의 유사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위와 장 내시경은 몇 세부터가 바람직할까요? 네. 이거는 어른들과 좀 다르게요. 어른들은 보통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은 2 년마다 위내시경을 국가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 줍니다. 공단 검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죠. 우리나라가 그런 복지 혜택이나 그 의료 복지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인제 우리나라가 위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제 헬리코박터가 우리나라는 거의 70% 이상 감염이 돼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 여러 가지 짠 음식, 매운 음식 많이 먹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위암의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위암 검진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20년 차 의사인데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위암의 진행성 위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이 국가 검진 사업에서 위내시경을 이제 40세 이상에서 정기적으로 해 주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인 국민의 건강을 이끈 사업 중에 하나다. 또 그 과정에서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 요런 점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제 그래서 위와 장 내시경은 이런 성인에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위는 나라에서는 정기 검진은 40 세부터는 2 년마다 해 주고 있고 제공을.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나라에서 무료로 해 주지는 않지만 분변 검사라고 해서 분변에 잔열이 나오는지 보는 검사를 먼저 선별 검사로 해 주거든요.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혈변이 나온다면 혈액이 나왔다면 대장 내시경이 2 차로 무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해 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 남자분들은 40세 이상에서 5 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에서는 이런 권장사항 나이 권장사항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알람 사인 긴급한 상황이 된다면 아이들은 이제 적절한 의료진의 판단 하에서 해야 되고, 이 아이가 1 세더라도 이 아이가 이물질을 삼켰으면 해야 되죠. 그러면 1 세더라도 이 아이가 못 먹고 계속 토하고 어떤 그런 선천적인 이상이 식도에 이상이 있는 병도 있거든요. 아칼라지아나 또는 식도 스트릭처 협착증을 갖고 있는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 세가 아니라 그전에도 진단적인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꼭 필요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갱년기라서 지방은 늘고 근육은 더 빠집니다. 소원 요정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아.
지방은 늘고 근육이 더 빠지죠. 네. 지방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만 지방이 많이 쌓이고 요즘 아파서 운동을 못 하니 다리가 가늘어진 것 같습니다. 고기를 매일 먹는 게 부담스럽죠? 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계란은 먹는데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보조적으로 소화가 용이한 산양류 섭취하라고 주변에서 그러시는데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될까요? 네. 산양류가 이제 단백질 함량이 꽤 높고 고급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 드시는 경우에는 산양류라도 드시면 좋고요. 이제 저도 부모님께도 이제 저런 식사를 뭐 고기 같은 걸 좋아하지 않으시면 "산양류 꼭 드셔라." 또는 "두유라도 드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단백질 중에서 우리가 그 계란의 흰자 단백질이 의외로 고급 단백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고기 같은 게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계란 흰자라도 좀 꾸준히 챙겨 드시면 이 단백질 혈중 단백질이 잘 올라가는 우리가 그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고기는 저는 소고기는 좀 드시는 게 좋은 게 소고기엔 철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살코기는 위주로 쪼금 꾸준히 한 끼에 50 에서 100 그램 정도는 포함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히지 않은 채소 고 질문 올려보겠습니다. 네. 익히지 않은 채소가 소화가 더 안 되는지 갈아서 맛있는 건 어떤지요? 예. 익히지 않은 채소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거친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익히면 당연히 소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갈아서 마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 뭐 오이나 뭐 이렇게 우리 샐러리 같은 거 많이 그 음료로 만드시잖아요. 갈아서 드시면 위에 부담은 훨씬 더 덜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그 질문 좀 올려주세요. 네. 아드님이 중학생인데요. 뭐 밥을 먹거나 하면 조금 있다가 배가 아프면서 바로 화장실 가는데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런 케이스가 인제 보통 우리가 간별해야 되는 게 과민성 장염 같은 것들을 간별을 해야 되는데요. 밥을 먹고 쪼금 있다가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 가는 거는 이런 식사를 하는 거에 의한 공기나 이런 음식의 자극이 민감하게 자극을 주면서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인데요. 뭐 보통 이렇게 과민성 대장염에서 뭐 설사 타입과 변비 타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배제 진단이다. 다른 기질적인 병변이 혹시 있는지 또는 어떤 다른 알람 사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된다면 사실은 어 약물 치료만으로도 길게 유지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검사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과민성 증후군이겠지.' 이렇게 미리 진단을 하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학생부터 우리가 흔히 군대 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고 시점까지 또 우리가 이 유병률이 올라가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이라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렇게 설사가 지속적으로 있고 복통을 유발하고 또는 체중이 감소되거나 자다가 깰 정도의 심한 복통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스 활명수와 글립타이드 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가스 활명수와 글리타이드정 같이 드셔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스 활명수는 보통 이제 소화기 운동 이렇게 운동을 촉진하는 것들이 들어 있고요. 또 시메티딘이라고 해서 이런 가스를 제거하는 성분의 그런 것들이 복합된 여러 가지 생약 제제입니다. 그것과 글리타이드는 보통 점막 보호하는 방어인자 증강제라고 하는데요. 점막 자체의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이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가스활명수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처방받은 글립타이드와 필요하다면 같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네. 네. 자 고 송원 요정님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15살 아드님이 항상 피곤하다고 합니다. 저혈압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학업에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영양 보충이 도움이 될까요? 네. 15살 아드님이시면 이제 중학생이신데 많이 피곤한 나이죠. 그리고 이제 훨씬 저 나이가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피곤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성장이 빠른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뭐 피곤하면 우선은 충분한 그 수면을 취해 주시고 잠을 잘 자는지 혹시 핸드폰 같은 걸 잘 많이 보는 건 아닌지 요런 것도 좀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수면 시간 8 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거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는 저혈압이 있다면 저혈압은 원인을 쪼끔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중고생은 혈압이 100 이하로 나오는 것이 괜찮습니다. 네. 그게 저혈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서 이 혈압이 90대 이 정도 보이는 건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저혈압으로 인한 증상 실신이나 어지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이 나이대에서 보이는 '혈압의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뭐 내가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어지럽거나 이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또는 뭐 실신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이상 사인이 있다면 내과에 가셔서 3 포지션 BP라고 해서 누웠을 때, 앉았을 때 그리고 일어나서 이 혈압을 재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요런 것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인제 빈혈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저혈압 때문에 사실은 요 나이대에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빈혈 같은 것들에 의해서 피곤하거나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내과적으로 혈액 검사만 해 보셔도 충분히 간별 진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영양으로는 뭐 우선 피곤하다면 멀티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것과 철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그 소화 내시경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직 그 지금 올라온 질문은 제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더 질문 아직 못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댓글에 남겨 주시면은 또 기회 되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